시대 방황하는 호론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 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24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안산 토박이 안토고요. 남해라고 합니다. 예, 얼마 전 저희 대한민국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입니다. 남해님은 이번 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저한테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당연한 결과가 나왔어야 할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선거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뭐 야당의 여러 행동들로 행정이 좀 마비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유들이 계엄이라는 국가 비상권,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만큼의 뭐 확실한 증거나 위기도 아님에 불구하고 또 계엄 당시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통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선을 많이 넘었다 싶어가지고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번 그 탄핵 소추부터 파면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 파면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어서 저는 그보다는 왜 윤석열 씨가 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과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사회가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 뭐 사진에 나왔듯이 뭐 손에 왕자가 적혀 있어서 되었다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오히려 안 될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뭔가 논리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뭐 방송을 따로 마련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언론과 검찰의 어떤 그 시스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호작용하는 그런 영향도 있고 각자 네네. 개별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저는 해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해악.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언제 뭐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요? 저희도 공약에 뭐 그러시죠. 전 예. 개인적으로 공약이나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가지고 운 좋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뭐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네. 해보는 시간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여튼 이 대한민국이 큰 일을 치룬 만큼 오늘은 이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도 홍역을 치렀고 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점점 고조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게 대체 뭔지 또 여러 문제점이나 한계점도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여러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실제 사례들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민주주의가 뭔지 정의부터 살펴보죠. 민주주의라는 거는 한 국가나 사회 공동체의 주권, 뭐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들에게 있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사상이나 정치 체제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라든가 뭐 귀족들과 같은 특정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과두제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많이들 아시는 그 나치와 히틀러도 사실 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기반해서 등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독재로
변질이 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남해님이 보실 때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좀 어떤 것 같나요? 민주주의라는 이 시스템 자체는 네. 뭔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방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독재라는 시스템보다는. 네. 그런데 최선의 방향성은 아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뭔가 이상적으로 흘러가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그래프로 보면은 뭐 삶의 질이라던가 이런 게 그냥 지수 그래프 혹시 아시나요? 네, 일직선,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지수 그래프지. 네. 뭐 비례 그래프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로그 그래프일 수도 있고요. 뭐 남해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이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그 흐름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면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민주주의는 서양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을 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 얘기하시는 그쵸, 거죠? 아테네, 네. 뭐 또 다른 도시국가들 또 사례로 예시가 많이 제기되는데 이 민주주의를 영어로 하면은 데모크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 데모크라티아라는 그 그리스어에서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수의 지배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고대 그리스가 민주주의와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긴 해요. 그쵸. 그때 당시에는 조건들도 그죠. 그 그리스 주민들의 예. 성인 남성들에 한해서만 네. 투표권이라던가 이런 발언권들이 주어졌다고 하니까 그쵸. 지금 현대와는 좀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어찌 보면 민주적 절차인 이 다수결 방식에 따라서 죽게 되어버린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이외에도 당시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고 소위 말해서 이제 중우 정치라고 이제 멸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리석은 군중들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된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남해님이 말씀하셨던 소위 그 시민들이라는 그 기준도 성인 남성에 국한이 되고 여성이나 노예들은 사실상 권한이 없었다는 점에서 현대 우리의 그 민주주의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그리스가 대략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쯤의 기간이 될 텐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 말 그대로 이건 뭐 전제 군주인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죠. 또 로마 제국 아시죠? 로마 제국도 어찌 보면 제국으로 흘러갔잖아요. 결과적으로 공화정으로 왕정이죠. 예.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초창기는 아무래도 좀 실패했다고, 좀 귀결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제 고대 그리스는 사실 서양의 뿌리로 많이 인식이 되잖아요. 이 이후에 이제 다시 민주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역할을 그래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정확히는 유럽에 기반한 서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서로마가 5세기쯤에 멸망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기독교 중심 사회가 한 1000년 정도 이어집니다. 서양에서. 이걸 흔히 이제 중세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저희가. 그렇죠. 중세를 거치고 일종의 이제 사회 변화로 나타난 어떤 사상적 변화랄까, 문화적 변화 이런 게 이제 14에서 15세기경에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던 다시 부활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인간주의로의 회귀라고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운동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1000년간에 이르는 신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다시 인간 인간으로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가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죠. 얘기는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 르네상스가 이 민주주의가 다시 이제 좀 이제 자리 잡게 되는 어떤 토대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18세기쯤 들어서면은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 유명하죠.
또 미국에선 또 독립전쟁, 영국에서도 이제 전제 왕권을 무너뜨리는 이런 혁명들이 일어나고 20세기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조금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많이는 평등하다, 뭐 이런 인식이라든가, 뭐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고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시스템 사고, 당연히 이런 권력은 뭐 하늘에서 부여한다거나 혈통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 게 아니고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획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보편화가 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오늘날 현대에 자리 잡은 이 민주주의인데, 소위 참된 민주주의의 조건에 해당하는 몇 가지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네. 참된 민주주의의 조건들은 누가 말한 건가요? 저도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학계에서 정립된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인 것 같은데, 네네. 뭐 절대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어야 우리가 좀 아까 남해님이 말한 이상적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어떤 조건들. 예. 5가지가 이제 참여, 다양성, 개발주의, 보호, 그리고 마지막이 성과입니다.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참여는 쉽게 말해서 이제 선거나 토론을 통해서 정당하게 정권이 들어서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면 정치적 의견이 다른 복수의 어떤 정당, 단체를 서로 인정을 하고 사상이나 종교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라는 조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발언의 자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흔히들 이제 민주주의를 사상의 프리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3번째는 이제 개발주의. 이건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민주주의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정치적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또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정치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인지를 하는 거를 말합니다. 인지. 그러면 조금 다른 말로는 자기의 욕망보다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뭐 자신의 욕망과 비교한다기보다는 좀 학습의 영역인 것 학습의 같아요. 영역인 거죠? 관심과 네. 학습의 영역. 4번째 요소는 이제 보호라는 건데, 이거는 권력을 잡은 정부가 획득한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를 하는 그런 거를 뜻합니다. 뭐 시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삼권 분립 같은 시스템적 요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언론의 역할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보호가 그런 거였군요. 예. 전 보호라고 해가지고 뭐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건 아까 할 때 다양성에 그런 해당이 줄 되는 알았네. 것 같아요. 다양성. 마지막 요소는 이제 성과인데, 말 그대로 이제 경제나 의료, 치안, 뭐 교육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고 보여지는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이 민주주의 시스템 채택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득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참된 민주주의 조건들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현실과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제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철인 독재에 의한 체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상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남해님은 이런 조건들 들어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 달성하기. 어렵다. 그쵸. 왜냐하고 하면은 민주주의의 탄생 배경도 제가 그렇게 그리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네. 그런 것처럼 타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이상 참된 민주주의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남해님이 표현하신 그 불확실성이라는 건 조금 좀 세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왜 그렇게 세게 말하시죠? 맞기는 하나 보네. 강도가 좀 다를 뿐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점수로 매겨보자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들이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한 몇 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대략. 대한민국은 지금 그래도 뭐 한 52점, 53점 이렇게 그래도... 천천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지만은 네. 천천히 발전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 나라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군사 독재가 있었지만 네.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독립되고 나서 미국에 의해서 주입된 민주주의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니 아직 발전의 여지가 더 남아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한 52점, 53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말이죠. 뭐 안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5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인 참여하고 네 번째 그 보호 부분은 그래도 한국을 비롯해서 웬만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는 그래 어느 정도 작동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엄 해제령이라든지 그렇죠. 참정도 뭐 찾아보니까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나서 한 7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77%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리고 저희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가지 뭐 투표뿐만이 아니라 시위라든가 어떤 인터넷 기반으로 한 어떤 네티즌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안 좋은 점들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또 참여 환경이 마련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시민의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주의라든가 뭐 사회에 득이 되는 성과 부분은 상당히 실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다양성 조건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중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요. 그래서 저는 그 참된 민주주의보다는 철인 독재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철인 독재에 대해서 나중에 그 철학 관련한 주제에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진짜 어려운 제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인간의 역사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낸 그 뭐랄까 정수랄까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 아시죠? 에이브람 링컨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면 안 될 것이다 라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국민은 인민이라고도 좀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수학 방정식은 변수 몇 가지 정도를 우리가 풀어내는 거라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변수가 수백 수천 가지가 되는 극강의 난이도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 사례들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 남행님이 이제 민주주의 위기 관련된 몇 가지 사례들 한번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핵심 원칙에 위배되는 또는 그 핵심 원칙을 위협받는 상황들이 나올 때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네. 민주주의의 그 대원칙, 그에는 여러 개의 가치가 있겠지만, 네. 핵심적으로는 아까 안토님이 말씀하신 권력의 분립이라던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또는 뭐, 윗사람들이라고 하죠. 고위 공무원들의 책임성 또는 투명성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모든 만민의 공평한 법의 집행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위협받는 나라들이 지금 현재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소개해 드릴 나라는 저희 형제 나라라고도 불리는 터키, 네. 튀르키예 사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현재 터키는 튀르키예라고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터키는 이제 쓰지 않는 단어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 민주주의의 위협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2002년도에는 터키라고 불렀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튀르키라고 바뀌었어요. 예. 왜냐면 그 나라 대통령 지금 조금 하고 있는 에르도안 예. 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튀르키예라고 불려달라라고 해서 그만큼 뭐 국민들은 자기의 불러달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니까 국가적인 애국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올라온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걸 좀 악용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포퓰리즘적인 면이 있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는 예.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한번 지금 상황 좀 어떤가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 터키의 최대 야당인 네. 공화인민당이 있는데요. 예. 그 2028년 대통령 후보 선출일을 나흘 앞둔 지난 3월 19일 검찰은 이 야당의 단독 후보였던 에크렘 이마모울루 이스탄불 시장을 부패와 테러 지원 혐의로 구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일단 국내 총 생산 GDP의 40%를 차지하는 그 이스탄불의 초거대 도시의 시장이자 지지율 1위이고 얼마 전 그 2024년 10월에 여론조사 기관 메트로폴이 실시한 지지도 조사에서 49%로 현직 대통령보다는 높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구금을 당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미국도 부당한 선거 결과는 기본적인 자유 법치주의와 관련된 인권 존중과 어긋난다는 성명을 발표를 하고 네. 그 배경에는 2014년부터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현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적 제거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정적 제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에르도안이라는 그 사람은 2017년에 대통령 직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터키의 정치 체제를 유해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앞서 말한 대원칙인 권력의 분리에 위배되는 아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사례 중으로 하나를 꼽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이 잘했으면 몰라요.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뭔가 터키의 경제나 사회 내부의 문제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라서 위기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언론 자유 지표에서도 하락을 겪고 있고 뭐 개지공원 시위라고 원래는 그 공원의 나무를 보호하려는 환경 운동이었는데 이것을 경찰과 군사들은 강경 진압과 정부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반발심이 있는 네. 그러한 반응으로 급격히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터키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례는 뉴스에서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한 지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저희 대한민국으로 치면 박정희 대통령 수준으로. 그렇죠. 그 수준으로 하고 있죠. 지금쯤이면은 아무래도 이런 반발이 나올 만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장이 지금 야권 유력한 대권 주자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대놓고 그렇게 구속을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좀 권력을 위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지 않나 싶네요.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사례로는 저희 얼마 전에 강진을 겪은 미얀마의 사례도 있는데요. 예, 미얀마 유명하죠. 예, 21년도에 미얀마에서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사건입니다. 일단 뭐 안토님도 아시다시피 쿠데타라고 하면은 민주주의에 거의 반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군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을 미얀마 2.1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네. 미얀마는 2011년부터 군사 정권에서 이미 한번 벗어났었습니다. 벗어나서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도입했고 20년 11월에 선거를 치러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거의 투표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군은 그 선거 결과에 부정하고 투표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21년 아웅산 수치와 NLD 민주주의 민족동맹이라고 하죠. NLD의 주요 지도자들을 구속하고 긴급 상황을 선포하며 전면적으로 다시 군사정권을 복귀시켰는데요. 네. 이 같은 행위에 있어서 뭔가 좀 반발이 있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폭력적인 진압으로 조금 희생을 했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위 자체도 지금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뭔가 점점 더 반발심을 일으켜서 반군이 결성되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반군과 군부의 대결, 내전이라고 하죠. 내전의 상태가 됐다고 하네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소수민족들도 많이 살고 계신데 억압을 많이 당한다고 들었어요. 그분들도 내전을 막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들은 것 그쵸. 같아요. 보통 소수의 민족들이 내전에 참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고 뭐 독재자들의 뻔한 레파토리 중 하나가 있잖아요. 언론 통제나 네. 아니면 뭐 자유와 표현의 훼손 이런 것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뭐 다른 사례가 또 있을까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 의미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민주주의를 그나마 그래도 잘 지키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의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평등한 법의 집행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 법의 집행이 개인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그거는 뭐 저도 종종 봤던 사례들이 있어서 뭐 있다고 하면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윌리엄 스턴츠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미 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미국 사법체계가 법 집행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살아생전에. 예컨대 예를 들어서 미국 고속도로에 제한 속도가 있는 건 아시죠? 뭐 제한 속도가 있긴 하겠죠. 네.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고속도로의 범법 차량들을 경찰이 골라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네. 믿으실 건가요? 글쎄 뭐 이게 의도적으로 골라서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인원이나 어떤 역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법의 집행을 벌금을 물릴지 말지인 네. 법 집행관인 경찰관의 재량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재량적 사법이 네.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뭐 경찰관들이 교통법규 위반을 명목으로 흑인 운전자를 골라서 정지시키고 뭐 차를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라고 흑인만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흑인 여성이나 흑인 남성이 차를 몰고 가다가 너 이 차 훔친 차지 이런 식으로 신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네요. 일종의 인종차별이 재량적 그 사법의 어떤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뭐 이런 네. 말이네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평등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딱 카메라 딱 걸리면은 그냥 벌금 통지서 날라가고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부 주에서는. 일부 주 아마 도심 쪽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미국도 네. 알다시피 예. 나라가 거의 둘로 쪼개져 있잖아요. 서부의 발전 지역과 동부의 발전 지역 혹은 남부의 발전 지역. 예. 미국 내부 가운데에서는 뭐 사막이라던가 뭔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야 될까요? 황야들이 많은 이상 네. 사람들이 많은 인프라가 갖춘 그런 도시에는 있을 수 있는데 인프라가 없고 그냥 그 영화에서 보던 일직선의 하이웨이 그런 도시에는
조금 깔기가 어렵죠. 감시 카메라나 이런 것들. 물리적 한계들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너무 넓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남행님이 소개해주신 민주주의 위기 사례들 잘 알아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좀 여러모로 운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측면에서 말이죠. 자,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곡은 세비지 가든의 Truly, Madly, Deeply입니다. 그러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your dream, I'll be your wish, I'll be your fantasy. I'll be your hope, I'll be your love, be everything that you need. I love you more with every breath, truly, madly, deeply do. I will be strong, I will be faithful, 'cause I'm counting on a new beginning, a reason for living, a deeper meaning, yeah. Well, I wanna stand with you on a mountain. I wanna bathe with you in the sea. I wanna lay like this forever, until the sky falls down over me. And when the stars are shining brightly in the velvet sky, I'll make a wish, send it to heaven, then make you want to cry. The tears of joy for all the pleasure and the certainty that we're surrounded by the comfort and protection of the highest powers. In lonely hours, the tears devour you. And I wanna stand with you on a mountain. I wanna bathe with you in the sea. I wanna lay like this forever, until the sky falls down on me. Oh, can you see it, baby? You don't have to close your eyes, just standing right before you. All that you need will surely come. I'll be your dream, I'll be your wish, I'll be your fantasy. I'll be your hope, I'll be your love, be everything that you need. I'll love you more with every breath, truly, madly, deeply do. I wanna stand with you on a mountain. I wanna bathe with you in the sea. I wanna lay like this forever, until the
예, 세비지 가든의 트룰리 메들리 디플리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지인이 한 분 계신데요.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소식이 잘 들리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부탁을 하셔서. 일단 인도네시아 남해님 또 저번에 여행 한번 갔다 오셨죠? 네, 맞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굉장히 크고 여러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인구가 2억 8천 정도 되는 인구로는 전 세계 4위가 되는 큰 나라고요. 또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나라로도 알려져 있고요. 19세기까지는 인도네시아가 전제 군주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후에는 이제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해서 1949년경에 민주주의 체제인 공화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화국이 이제 된 이후에 이제 수카르노라는 사람, 또 수하르토라는 사람, 저희가 잘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인도네시아에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독재적 시대를 거쳤다고 합니다. 일종의 저희 군부 독재 약간 이런 거하고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2002년에 이제 개헌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은 한국의 근현대사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군인의 관료직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2025년 3월에 인도네시아 이제 의회는 군인들이 더 많은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민간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군사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군인이 이제 겸직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잘 없잖아요. 저희 나라도 그렇고요. 민주주의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행동 중 하나죠. 그렇죠. 네. 이 개정안은 국방부, 국가정보국을 비롯해서 기존 10개 기관 외에도 검찰청이라든가 국가마약방지청 등 총 해서 14개 기관에서 현역 군인들이 다양한 직책들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아까 제가 잠깐 드렸던 수하르토라는 분이 계신다고 했죠. 전 대통령 시절에 이중기능이라는 정책이 있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군인이 여러 가지 이런 겸직을 허용할 수 있었던. 근데 이 정책을 다시 지금 대통령이 연상을 시키게끔 한 겁니다. 군부의 영향력이 다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 인권단체나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이 개정안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군부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름이 이제 프라보워 대통령이라는데요. 이분도 군인 출신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도 지금 상황에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과거에도 군인 시절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나 인권 등을 탄압했던 이력도 있다고 해요. 참 그런 거 보면 이런 분이 당선됐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약간 전모 씨의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시 대통령분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에. 그쵸. 현재 인도네시아는 이제 시내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대통령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이제 돼지 머리라든가 쥐 사체를 막 배달하는 그런 위협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누가 배달을 해요, 그런 걸?
제가 봤을 땐 정부에서 대놓고 배달하진 않고 네네. 약간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막 이렇게 소포라든 소포식으로 막 보내는 것 같아요. 위협한. 약간 청부 쪽으로 해서요. 그쵸. 너희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나 이런 거 내면은 큰일 난다. 조심해라. 이런 위협인 거죠, 일종의. 아무래도 현 상황이 인도네시아의 그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적고. 그쵸. 인도네시아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게 그냥 발리 혹은 휴양지 여행지.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인도네시아 소개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2억 8천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그 인구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구 대국이죠.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그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무관심의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도네시아는 그 안토님도 말했듯이 네. 큰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큰 섬과 작은 섬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 있어서 일단 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한 마음이 뭉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다양한 어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고 방식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르고 거기에 또 경제적으로도 한국보다는 조금 못 사는 나라 쪽에 속해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개발도상국이지만 뭔가 그 우리가 항상 했던 중진국의 함정에 걸린 유명한 나라 중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또 부의 집중이 좀 심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잠재력은 있는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자원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자원도 많아요. 지하 자원도 많고 과일도 많기는 한데 아마 이런 식으로 관심을 안 가지면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의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하긴 아무래도 네. 그냥 뭐 우리 지금 현 삶도 살기가 힘든데 다른 나라를 관심 가지기가 쉽지는 않죠. 그쵸. 아무래도 또 외교적으로는 저희 바로 옆에 강대국들이 워낙 질비하게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저희가 뭐 인도네시아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동남아시아 쪽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좀 생각은 있거든요.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여러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조코도 위도인가 그분인데 되게 친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네. 그런 거 봤을 때 저희가 여튼 지금 탄핵으로 이제 정치적 공백이 발생한 만큼 차기 이제 대권 후보들을 앞으로 마주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외교 정책도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저희가 그냥 미국, 일본, 중국 뭐 큰 것들만 보기보다는 좀 우리 아무래도 수출 위주 국가니까 새로운 어떤 경제적 영토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확대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전략들, 특히 동남아시아라는 어찌 보면은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동남아시아에도. 인구 많죠. 예. 아까 인도네시아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또 그 국가들의 경제적 소득이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중진국 함정은 있다 하지만 조금씩 우상향해가는 또 소비 그 규모가 커져가는 상황인 만큼 외교 정책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특히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갖고 남해님도 인도네시아 여행을 갔다 오신 거 보면은 또 나름 관심이 있으니까 갔다 오신 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가서 좀 느꼈죠. 이 나라는 발전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번 방송 어떤 마지막 주제를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해봤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솔직한 생각이라든가 자신이 추구하는 최선의 정치 체제가 있다면은 뭐 아까 남희님 잠깐 언급하신 그런 것들 무엇일지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남희님, 이 민주주의
어떻게 좀 생각이 드세요? 전 처음인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는 조금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걸 왜 필요악이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일단 혹시 요새 새로운 단어로 떠오르고 있는 실버 민주주의라고 아시나요? 아, 예, 뉴스에서 간간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민주주의 대원칙 중 하나 1인 1투표 예, 이 야제 살롱의 주제였기도 했었죠. 예, 과거에 네. 한번 다뤘었죠. 그 시스템 아래에서 점점 인구가 줄고 있는 청년들, 그 사람들이 유권자들이라고 하죠. 청년 유권자들이 노년 유권자들에 비해 수가 딸리기 시작하면 네, 일단 그 권력을 차지기 하기 위한 그 후보들은 노인에 대한 공약이라던가 우대 정책을 내놓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겠죠. 그걸 실버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네, 뭔가 조금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예. 불확실성의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인구 구조에 따라서 그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쵸. 예, 거기에 플러스 일단 뭐 불확실성의 문제, 인간 불신의 문제도 껴있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개인적인 욕망에 관한 문제들도 있고. 근데 그걸 이거를 보면- 필요악이라고까지 불러야 될까 싶긴 하네요.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데 필요악 아니면 필수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를 왜 뒤에 악이 왜 붙는지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한데 왜 그런지 좀 한번 설명해봐 주실 수 있어요? 이건 종교나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일단 불교에서 모든 욕을 초월한 해탈의 경지라고 하잖아요. 예. 약간 그런 걸 원하고 있어요. 아, 남의 시각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참된 민주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지도자들이 권력에 욕심이 없었으면 한다. 자기 객관화라던가 혹은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바로 내려오고 약간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해서 철인 독재보다는 좀 더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그 민주주의를 채택한 사회 구성원들, 네네. 뭐 정치인을 포함해서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탈을 먼저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개인의 욕망보다는 예. 조금 전체적인 이익이라던가 아까 참된 민주주의 수익, 네. 성과 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네. 전체적인 성과.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좀 흐름을 따라서 판단하기로는 네네. 공산주의 쪽으로도 흘러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산보다는 모두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경제체제잖아요. 모든 걸 똑같이 분배한다라는 걸 공산주의라고 하고요. 사회주의는 사회 전체를 위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한다라는 거는 동일한 공통분모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공산주의도 전체 이익을 사람 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나눠서 운영하자 이런 네네. 논리인 거고, 하지만 그 사회주의라고 하셨죠? 네네. 사회주의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이 각각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다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학술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지는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저는 공산주의처럼 완전 1인 1균등 해서 이렇게 배분한다라고만으로는 이해하고 있지 않거든요. 조금 예를 들어서 뭐 복지라든가 네네네. 어떤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유를 아예 없애자는 차원은 아니거든요. 공산주의 자체가요. 아니 사회주의. 사회주의가요? 예. 네, 그쵸. 예.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네네. 있는 사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고 그 예. 주제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찾아봐야 될 뭐 인물들이나 예. 뭐 사상가들도 많고. 저희 어떤 차이들이 아재살롱은 있는지. 또 항상 그런 걸 넘나드는 그런 방송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는 것을 토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발전적인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까 남해님이 중요하게 말씀 주셨던 게 철인 독재? 네네. 네. 그게 어찌 보면 남해님의 이상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야죠. 일단 민주주의가 가진 시스템적인 한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에 따라서 누군가는 소외를 받고 누군가를 우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네.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 예.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그 프라보워라고 했나요? 네. 그 사람이 당선된 이유도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많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고 보거든요. 뭐 무상 교육이라던가 무상 급식이라던가 그런 시스템을 조금 타파하고자 나온 게 공산주의라고 보고 있어요. 사회주의 그리고 철인 독재를 원하는 사람들. 공산주의는 사실 철인 독재를 원하는 사람들인 공산주의가 거죠. 아니고 공산주의는 빼고. 예. 네네네.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파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쪽이 강해지면은 뭐 강해진 만큼 단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현상에 대해서. 예. 그 단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반대편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철인 독재는 그런 불만이 없다고 보실 것 같아요? 철인 독재도 있겠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철인이 알아서 잘 하겠죠. 그래야 철인인 알아서 거죠. 잘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잘 딱갈센 이건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죠. 안 그래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문제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다 알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인 독재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독재라는 이름이 붙는 걸로 봐서는 상위의 어떤 궁극적인 절대적인 존재가, 물론 그게 인간이 될지 뭐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초지능 AI 뭐 이런 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우리가 사고하고 결정 내리는 거를 위임을 그쪽에다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그거 자체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하는 거죠. 이상이라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럼 좀 타협을 하자면은 아까 타협을 해서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 필요악. 그쵸.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남해님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건 남해님이 막 독재를 추종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쵸? 당연하죠. 예. 뭐 저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말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뭐 답답함에서 오는 어떤 얘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답답하죠. 안 그래도 출산율 떨어지지, 결혼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 생활 물가가 비싸진다고 보죠. 생활 물가는 비싸지지, 경제는 더욱 안 좋아지지. 한데 뭐 난세의 영웅이 나오고 그 영웅에 반대되는 악당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과도기다라고 보고는 있긴 있어요. 알겠습니다. 민주주의, 일단 저도 솔직히 남해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허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중우 정치의 특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남해님 말씀하셨듯이 인구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편향되게 그 사회가 흘러갈 수 있다. 요 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아직은 제 머릿속에서 상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더 나은 시스템이라는 것도 우리 그 구성원들 각자의 신념이라든가 철학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품고 각자가 품고 그거를 사회에 마련되어 있는 어떤 공개된 창구, 뭐 언론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 미디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안토님 말씀하신 프리마켓이라는 표현인 거죠. 사상의 프리마켓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가장 좀 명확한 개념일 것 같아요. 표출할 수 있는 잘 짜여진 어떤 장바구니 같은 역할을 민주주의가 그래도 해줄 수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필요할 때 뭐 구멍이 뚫리거나 해졌을 때 그걸 다시 메우기도 하고 하는 것이겠고요. 또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라고 하면 뭐 극우 나치를 다시 뭐 부활시키자 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바구니 속에서 빼낼 수 있는 그런 절차적 기회도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는 어쩌면은 잘 짜여진 시스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태도,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런 몸에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체득 이런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거기에 뭐 경제적인 네.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교육적인 면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교육 쪽에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저희가 자랐을 때처럼 민주주의는 뭐고, 독재주의는 뭐고, 뭐 공산주의는 뭐고, 사회주의는 뭐고, 전체주의, 뭐 파시즘 이런 건 다 뭐고 이런 식이 아니라 뭐 누가 말한 것처럼 각자가 진짜 주인 의식 가지고 행동을 하는 그런 태도에 그래도 사람인 이상 의식주가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 의식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조건도 필요하겠죠. 경제적인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코가 석자인데 정치에 누가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앞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번 방송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들어봐야겠죠? 마지막 곡이 남해님이 선곡을 해주셨는데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 유명한 곡을 선곡해 주셨네요. 이 곡 자체도 프랑스 혁명에서 그런 취지도 그런 담겨 취지가 있겠네요. 담겨 있습니다. 예, 다음에도 아재살롱은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청취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to let me in. Shattered windows and the sound of drums.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d become. Revolutionaries wait for my head on a silver plate,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Oh, who would ever want to be king?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Mirror,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on't call my name ever an honest word, but that was when I